사실 나이 든 사람들에게 완전히 새로운 경험이란 없다. 모두 예전에 적당한 크기로 이미 경험했던 것들이다. 점점 더 희귀해지는 새로운 경험은 그동안 수차례 있었던 경험의 반복에 불과하다. 이미 오래전에 다 완성되었던 것처럼 보이는 화폭에서 옛 경험이라는 수십 혹은 수백 겹의 실체 위로 새롭고 연한 색깔을 덧칠하는 것과 같다. 그럼에도 그것은 새롭고 진정한 경험이다. 비록 원초적인 것은 아니지만 다른 여러 가지 면을 종합해 볼 때 자기 자신과의 만남, 자신에 대한 시험이 되기 때문이다. 책 읽는 다락방의 제이입니다. 오늘은 나이 듦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지하철 경로석에서 노인들끼리 가끔 말다툼하는 걸 보게 되는데요. 시시비비를 가리다 할 말이 마땅치 않으면 너 몇 살이야? 하고 묻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상대가 자신보다 나이가 많아 보인다 싶으면 먹을 만큼 먹었다. 왜? 하고 나이를 밝히기를 꺼려하거나 나이도 어린 게 하는 말이 들리면 나이를 먹었으면 나이값을 하던지 하고 서로 들으라는 듯 혼잣말을 합니다. 심지어 젊은 사람들 말싸움에서도 민증 까봐 라는 말도 들립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고 있자면 우리에겐 아직도 젊으나 늙으나 손윗사람에 대한 공경을 기대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현실은 기대와 다릅니다. 단지 나이가 많다는 걸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상황을 종료하기엔 세상이 많이 바뀌었죠. 예전처럼 나이듦 그 자체로 사회적 존경을 받는 세상이 아니니까요. 그러니 잘 늙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잘 늙어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소개드릴 책은 푸시케의 숲에서 펴낸 어쩌면 괜찮은 나이입니다. 이 책은 헤르만 헤세 연구에 조예가 깊은 폴커 미켈스라는 편집자가 헤르만 헤세가 쓴 시선집, 소설, 산문, 편지 중에서 노년과 다가오는 죽음에 대해 성찰한 글들을 모아 엮은 책입니다. 헤르만 헤세는 세계 명작이란 타이틀로 많은 작품이 소개되었던 우리에게 친숙한 작가입니다. 작가 소개를 간단히 드리면 1877년 독일 태생이고요. 아버지가 개신교 목사였습니다. 수도원 학교를 입학했지만 개성의 눈을 뜨면서 시인을 동경했고 광기 어린 그의 열정은 결국 규율과 속박의 수도원 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탈주와 자살을 시도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때의 경험으로 훗날 수레바퀴 밑에서란 소설을 쓰게 됩니다. 그 후 노이로제를 앓다가 회복이 될 무렵 고등학교에 들어갔으나 1년도 못 되어 학교를 그만두고 서점 점원, 시계공장에서 일하며 문학 수업을 시작했고 첫 시집인 낭만적인 노래를 출간하면서 바로 문단에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그가 85살로 생을 마감할 때까지 많은 작품을 남겼는데요. 한편으로는 긴 생애만큼 많은 개인사를 겪으며 살았습니다. 9살 연상의 피아니스트와 결혼해서 스위스로 이주하여 살기도 했고 33살 때의 인도 여행, 제1차 세계대전과 아버지의 죽음, 아내의 정신병, 그리고 이혼, 46살 때의 자살 시도, 그 자신의 신병 등 끊임없는 가정적 위기를 맞게 되는데 이때 정신분석 연구로 이 위기를 극복했다고 합니다. 또 2차 세계대전을 통해 나치스의 광신적인 폭정에 저항하는 등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쓴 글은 14,000페이지에 달하고 35,000장의 편집글과
약 3,000점의 수채화를 남길 만큼 작가와 화가로서 부단한 작품 활동을 했는데요. 아마 이런 개인사와 시대의 고통을 작품으로 승화시킨 결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특히 자아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인간 내면의 혼란과 시대적 상황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은 데미안은 그의 작품 가운데 가장 사랑받는 작품 중 하나라 할 수 있겠습니다. 헤르만 헤세는 1946년 유리알 유희로 노벨 문학상과 괴테상을 동시에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이 책은 나이 든다는 것의 의미, 사라지는 것들에 대한 단상, 관습의 저편에서 부르는 외침, 이렇게 세 가지 주제로 나누어 시와 편지와 발췌의 글들을 담았는데요. 이 가운데 몇 개의 글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름의 끝. 알프스 남쪽 자락인 이곳에서의 여름은 눈부시게 아름다웠다. 벌써 2주 전부터 나는 여름의 끝에 대한 두려움에 남몰래 떨고 있다. 그것은 모든 아름다운 것에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부수적인 것이고 가장 강력한 여운을 남기는 종말에 대한 두려움이다. 특히 소나기라도 쏟아질 것 같은 낌새가 조금이라도 내비칠 때면 더욱 걱정스러웠다. 8월 중순부터는 소나기가 잠깐만 내려도 며칠 동안 계속돼서 비가 내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렇게 되면 날씨가 다시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여름은 사실상 끝나버리기 때문이다. 여기 남쪽에서는 화창한 여름날이 그런 소나기로 인해 한풀 꺾이는 것이 거의 규칙처럼 굳어져 있다. 여름은 언제나 몸을 식히고는 서둘러 꼬리를 감추며 사라져버렸다. 수많은 번개, 끝없이 이어지는 천둥소리, 미지근한 빗줄기가 사납게 퍼부어대는 요란한 굉음이 며칠 동안 이어진다. 그러고 난 다음에 문득 눈을 들어 쳐다보면 시뻘겋게 달아오르는 구름 사이로 가을이 느껴지는 푸른색의 시원하고 부드러운 하늘이 얼굴을 내민다. 들판의 그림자들은 약간 더 선명해지면서 짙어진다. 여름은 마치 어제까지만 해도 건장하고 튼튼해 보이던 50대가 질병을 앓거나 고통스러운 일을 겪거나 큰 실망을 하고 나서 갑자기 얼굴 가득 잔주름이 잡히고 주름살마다 세파에 찌든 흔적이 역력히 나타나는 것처럼 생기를 잃은 모습을 드러낸다. 그런 여름의 마지막 뇌우는 공포를 자아낸다. 여름의 사투, 사멸에 대한 거친 저항, 고통스러운 분노의 폭발, 몸부림이 격렬하다. 또한 모든 것이 다 헛되고 몇 번 발버둥이 치다 힘없이 주저앉아 버려야 한다는 것에 대한 항의가 세차다. 올해는 뜨거운 여름이 그런 요란스럽고 극적인 종말을 구할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올해는 천천히 조용하게 사라지고 싶어하는 것 같다. 그늘이 드리워진 숲속 어느 작은 식당에서 빵과 치즈, 포도주로 소박한 저녁 식사를 마치고 올 때면 혹은 먼 길을 떠났다가 늦은 저녁에 되돌아올 때면 나는 늦여름의 특별한 아름다움을 마음속 깊이 느낀다. 그것은 그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지극한 아름다움이다. 이런 저녁이 갖는 독특함은 온기가 분산되는 것, 서늘한 기운과 차가운 서리가 서서히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그리고 조용하고 아주 완만하게 여름이 사라져버리는 것, 혹은
그러한 소멸에 저항하는 것에서 느낄 수 있다. 해가 진 다음 두세 시간 동안 걷다 보면 수천 자락의 잔잔한 바람결 속에 그런 투쟁이 느껴진다. 그럴 때면 한낮의 더위는 깊은 숲의 숲을 더미 속이나 계곡 속에 서로 엉킨 채 모여 있다가 움푹 파인 곳이나 바람막이가 될 만한 곳 밑에서 밤새도록 숨어 지내면서 힘겹게 목숨을 부지하며 버틴다. 그 무렵 산의 서쪽 숲은 한밤의 냉기에 에워싸인 채 온기를 품고 있는 거대한 창고가 된다. 그리하여 땅이 파인 곳이나 시내가 흐르는 곳뿐만 아니라 산복에게도 그 온기의 차이로 숲의 울창함을 끊임없이 정확하고 선명하게 전달해준다. 마치 스키를 타고 산등성이를 내려오다 보면 봉긋이 솟아오르거나 내려앉은 산의 굴곡들을 몇 번의 연습으로 느낄 수 있는 것처럼 나도 달 없는 캄캄한 밤이라도 부드러운 온기의 바람결을 통해 주변의 모습을 알아챌 수 있다. 숲속으로 서너 발만 걸어 들어오면 따뜻하게 데워진 오븐에서 나오는 것처럼 더운 기운이 순식간에 몰려온다. 그 온기를 숲이 우거진 정도에 따라 더 많이 느끼기도, 더 적게 느끼기도 한다. 물이 마른 지 이미 오래되었지만 땅 속에 물기를 머금고 있는 시냇물은 사방으로 뻗치는 서늘한 기운으로 그 모습을 드러낸다. 계절에 따라 곳곳의 온도는 다르다. 특히 뜨거운 한여름에서 초가을로 접어드는 요즘은 더욱 그렇다. 벌거벗은 겨울산의 검붉은 모습처럼 봄의 공기가 자라나는 식물로 인해 물기를 가득 머금은 것처럼 초여름밤에 개똥벌레가 떼지어 몰려다니는 것처럼 여름의 끝물에 변화하는 온기를 느끼며 밤길을 산책하는 것은 내 감정과 삶에 대한 정서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좋은 경험이다. 어젯밤 숲속 레스토랑에서 집으로 돌아오던 길이었다. 성 아본디오 성당의 공동묘지쯤 오솔길이 끝나는 곳에서 숲풀과 호수의 서늘한 한기가 내게로 몰아쳤다. 그러자 포근한 숲의 온기는 뒤로 주춤하더니 아카시아 나무, 밤나무, 오리나무 밑으로 수줍게 숨어들었다. 숲은 가을에 여름이 쓰러져 가야 한다는 것에 맹렬히 저항하고 있었다. 사람도 인생의 여름날이 끝나갈 무렵이면 나약해지고 죽어가리라. 뼛속 깊이 파고드는 서늘한 기운, 핏속까지 집요하게 몰려오는 허전함에 저항하게 되리라. 그러고는 새롭게 다져진 진정한 마음으로 삶의 작은 유의와 겉으로 드러나는 수많은 아름다움, 앙증맞은 색의 현란함, 빠르게 지나가는 구름의 그림자에 몸을 내맡긴 채 미소 지을 것이다. 그리고 과거를 꼭 끌어안고 불안해하면서 죽음을 바라보다가 서서히 그 안에서 두려움과 위안을 건져 올려 죽어갈 수 있는 예술을 배울 것이다. 여기에 젊은이와 늙은이의 경계가 있다. 어떤 사람들은 40대나 그보다 더 일찍 그것을 경험한다. 어떤 사람들은 50대나 60대가 되어서야 비로소 그것을 느끼곤 한다. 그렇지만 내용은 언제나 똑같다. 즉, 삶의 예술 대신 그것과는 다른 예술에 흥미를 느끼게 된다. 인성을 길들이고 교육하는 것 대신 이제는 무너뜨리고 풀어주는 것으로 분주히 움직인다. 어느 날 문득 늙었다는 것을 느끼며 젊은이의 사고나 흥미나 정서를 낯설어 하게 된다.
그렇게 한여름이 장렬하다가 사라져버리는 것과 같이 과도기로 넘어가는 시기는 우리를 경이로움과 놀라움으로 가슴 벅차게 하고 전율하게 하며 미소를 짓게 만든다. 마치 마음을 움직이고 감동을 주는 잔잔한 연극처럼 말이다. 어제의 푸른 숲풀은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 과수원의 잎들은 누렇게 변해가며 배나무는 진홍색으로 물들어간다. 해질 무렵 산의 노을은 보랏빛을 띠고 하늘은 가을로 접어들어감을 알리는 에메랄드 빛으로 짙어간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 그것은 동굴 속에서 저녁 시간을 보내는 것, 아그노의 호수에서 오후에 수영을 하는 것, 집 밖에 나와 앉아 있거나 밤나무 밑에서 그림을 그리는 것, 그런 모든 것이 다시 끝났음을 의미한다. 지금 사랑하고 있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사람,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 어떤 형태로든지 돌아갈 수 있는 고향이 있는 사람에게는 좋은 시절이 되리라. 그런 것이 없는 사람은, 그런 환상이 깨진 사람은 날씨가 차츰 서늘해지기 시작하면 서둘러 침대 속으로 들어가거나 도망치듯 여행을 떠날 것이다. 여행객들은 이곳저곳에서 고향이 있는 사람이나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는 사람, 자신의 직업과 할 일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묵묵히 지켜보리라. 그들이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노력을 다하는지, 어떤 수고를 하고 있는지 보리라. 그리고 그들이 다가올 전쟁의 기운과 이다음의 재난과 파멸을 보지 않고 철저한 믿음으로 전력을 다해 질주하는 것을 지켜보리라. 다만 한가한 사람과 믿음이 깊지 않은 사람과 많은 실망을 한 사람들에게만큼은 그런 것들이 다 보이게 되리라. 우리 나이 든 사람들은 낙천주의자의 펄럭이는 깃발 아래 날마다 세상이 점점 더 완벽해져 가는 것, 모든 나라들이 엄청나게 변해가는 것, 아무런 부족함이 없어지는 것, 폭력과 공격이 점점 더 정당하다고 느끼는 것, 예술과 스포츠와 학문에 새로운 유행과 새로운 스타가 떠올라 널리 이름을 떨치고 신문에 최상급이 남발되는 것, 모든 것이 생기와 온기와 열정과 강한 삶의 의지와 죽고 싶지 않은 생각에 도취되어 있는 것이 만연해 있는 모습을 가만히 관망할 뿐이다. 태신의 여름 숲속 따뜻한 열기의 물결처럼 뜨겁게 파랑이 인다. 아무런 내용도 없지만 영원한 움직임, 죽음에 대한 영원한 항거로 삶이라는 이름의 연극은 영원하고 맹렬하다. 겨울이 오기 전 좋은 것들이 아직 몇 가지 남아있다. 푸른 포도알은 포동포동 살이 올라 더욱 달콤해진다. 젊은 청년들은 곡식을 거두며 노래를 부른다. 알록달록한 두건을 둘러쓴 처자들은 시들어가는 포도나무 잎속에 피어난 들꽃처럼 아름답다. 아직 많은 좋은 것들이 우리 앞에 서 있다. 오늘 우리에게 씁쓸해 보이는 것도 우리가 죽음의 예술을 더 잘 배울 수 있다면 언젠가는 달콤한 것이 될 수 있으리라. 아직은 포도알이 있고 알밤이 저절로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자. 다음 보름달이 떠오르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하자. 물론 우리는 점점 더 나이 들어가겠지만
죽음이 아직은 멀찌감치 떨어져 있음을 보도록 하자. 어느 시인이 읊조렸던 것처럼 따뜻한 벽난로 앞에서 맛 좋은 붉은 포도주를 마시며 노년의 좋은 시간들을 보내다가 마지막으로 평온한 죽음을 맞이한다면, 그러나 나중에, 아직 오늘은 아니다. 막스 바스메르의 60번째 생일의 부침. 우리는 별로 나쁘지 않은 인생을 살아왔지. 우리는 그리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아왔지. 세상의 온갖 풍파를 다 겪으며 살아왔지. 흥청망청 마셔도 보고 웃기도 했지. 딱딱하게 굳은 우리의 머리와 고집으로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기도 했지. 어리석은 우매한 짓도 많이 했지. 삶이 우리를 이리저리 끌고 다니며 우리에게 기쁨과 걱정을 한아름 안겨주었지. 그리고 나, 10살이 더 많은 나는 점점 더 피곤하고 지치게 되겠지. 그러나 풍성하고 풍요로운 인생이었네. 사랑, 일, 친구와 축제가 넘치도록 많았지. 신나게 웃는 벗들과 술과 음악을 즐겼지. 가끔 고통스럽고 언짢은 일도 있었지만 우리는 그보다 100배는 더 많이 인생을 즐겼지. 음악과 술을 만끽했고 무엇보다도 많이 웃었지. 그러다가 최근 얼마 전부터 입에 맞고 마음에 드는 음식도 없어지고 생각과 몸이 점점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고 주변에는 사람도 없지. 그래도 참고 지내야 해. 이제는 잘 보존된 눈부시게 아름다운 꽃들이 여전히 피어나는 그 옛날 추억 속의 정원을 생각하게. 그 옛날 화려했던 축제 현장이 다시 살아나게 하게. 벗이여, 자네도 언젠가는 피곤에 지치게 되어 그런 모습에 더는 큰 기쁨을 느끼지 못하게 될 걸세. 그리고 풍성하고 윤택한 인생을 살아온 것에 새삼 놀라게 될 걸세. 모든 것이 빛을 발하고 그 어떤 후회도 없을 걸세. 자네는 맑고 정직하게 인생을 살아온 그런 성실한 사람이기 때문이지. 자네는 나이가 많거나 적은 친구들에게 큰 기쁨을 선물로 주었고 많은 추억을 남겨주었지. 선을 베풀고 신의 일을 지키고 도움과 선물을 주었지. 우리가 자네를 생각할 때마다 그것이 빛을 발한다네. 자네는 그 누구보다도 기쁨을 안겨주는 사람이지. 그러니 기쁨과 신뢰, 따뜻한 마음과 사랑이 마지막 순간까지 성실하게 자네를 동반하게 될 걸세. 스케치. 저녁 무렵 회색빛이 된 여린 갈대에 가을바람이 차갑게 서걱거린다. 까마귀는 버드나무에서 산속으로 날개를 퍼덕이며 날아간다. 혼자서 외롭게 해변에 쉬고 있는 노인. 머릿속에 부는 바람결에서 밤과 가까워지고 있는 눈발을 느낀다. 그늘진 언덕에서 빛이 환한 곳을 향해 시선을 치켜뜨면 구름과 바다 사이 먼 해변의 지평선이 아직은 따뜻하게 햇빛에 반짝인다. 꿈과 시처럼 지극히 행복한 먼 곳의 황금빛.
반짝이는 풍경에서 눈길을 떼지 않은 채 고향을 생각하고 좋았던 시절을 회상하면서 황금빛이 퇴색하다가 이내 사라져버리는 것을 그는 가만히 지켜본다. 시선을 거두고 천천히 일어나 버드나무 곁에서 그가 산속으로 걸어 들어간다. 시든 나뭇잎. 꽃들은 저마다 열매를 맺고 싶어 한다. 아침은 언제나 저녁이 되고 싶어 한다. 지상에 영원한 것은 변화와 도피뿐. 가장 아름다운 여름도 언젠가는 가을이 되고 시들해진다. 나뭇잎이여, 바람이 너를 떼어내려고 하면 꼭 붙잡고 조용히 인내하라. 유희를 계속하고 저항하지 말며 조용히 일이 진행되도록 그대로 두어라. 너의 꼭지를 따내는 바람이 너를 집까지 날려보내도록 그대로 두어라. 잘 있거라, 사랑하는 세상아. 세상이 산산이 부서져 있다. 옛날에는 우리가 그것을 그토록 사랑했었지. 이제는 우리에게 죽음도 그렇게 무서운 것이 되지 못한다. 세상에 대해 너무 절망하지 말라. 세상은 너무나 화려하고 기운차다. 태고의 마술이 아직도 그 모습에 어른거린다.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의 훌륭한 유의에서 떠나가리라. 그것은 우리에게 쾌락과 고통을 주었고 사랑을 듬뿍 주었다. 잘 있거라, 사랑하는 세상아. 다시 젊고 멋지게 가꾸거라. 우리는 너의 행복과 근심을 너무나 많이 보아왔다. 세상이 돌아가는 것에 큰 관심이 없는 지친 노인들의 체념과 노인의 실제적이고 내면 가장 깊숙한 믿음은 서로 구별해 주어야 한다. 지친다는 것은 단지 생리적인 현상이다. 물론 내가 요즘 세상과 세상의 악취에서 벗어나고 싶은 생각이 많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세상과 인간들에 대해 일고의 가치도 없이 절망하고 있다는 뜻은 아니다. 세상의 종말과 끔찍한 것이 다가오고 있음을 예감하지만 그것도 언젠가는 그 끝이 있을 것이다. 완벽하게 파괴된 세상에서 나중에는 인간에게 가능성과 그리움을 심어주는 모든 것들이 다시 피어날 것이다. 늦가을 속에서 가을비가 회색 숲을 파헤치며 후두둑 떨어지고 아침 바람 속에 계곡은 차갑게 떨고 있다. 밤나무에서 무거운 열매가 떨어져 입을 쩍 벌리고 촉촉한 갈색을 내보이며 웃는다. 내 삶에 가을이 몸부림치고 갈기갈기 찢긴 잎들을 바람이 휘몰아간다. 나뭇가지는 모질게 흔들리고 나의 열매는 어디에 있는가? 난 사랑을 꽃피웠지만 그 열매는 고통이었다. 난 믿음을 읽었지만 그 열매는 증오였다. 나의 앙상한 마른 가지에 바람이 휘몰아친다. 난 그것을 조롱하며 폭풍우를 이겨낸다. 열매란 내게 무엇인가?
내게 목표는 무엇인가? 난 꽃을 피워냈고 피워내는 것이 나의 목표였다. 이제 난 시들어가고 시들어가는 것은 나의 목표일 뿐 그 밖에는 아무것도 없다. 가슴 속에 파묻어둔 목표는 순간적일 뿐. 내 안에 신이 살고 있고 내 안에 신이 죽고 있다. 신은 가슴 속에서 신음하고 그것으로 내 목표는 충분하다. 옳은 길이든 그른 길이든 꽃을 피웠든 열매를 맺었든 모두 다 하나일 뿐 다만 그 이름에 불과하다. 아침 바람 속에 계곡은 차갑게 떨고 있고 밤나무에서 무거운 열매가 떨어져 투박하고 환하게 웃는다. 나도 함께 웃는다. 지금까지 나는 죽음을 많이 생각하지 않고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종종 절망스러운 조바심으로 죽음을 소망하곤 했다. 반대편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그것의 실체와 크기를, 그것이 운명을 완성하고 둥근 원을 그린다는 것을 이제야 제대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지금까지는 내 삶이 하나의 길이었다. 처음 시작에는 충만한 사랑 속에 머물렀고 어머니의 품에서 유년기를 보냈으며 종종 콧노래를 부르고 자주 지겨워하고 때때로 저주도 하는 길이었다. 그러나 그 길의 끝이 확실하게 내 앞의 모습을 드러낸 적은 없었다. 내 존재에 영양분이 되었던 모든 자극, 모든 힘이 이제는 어두운 시작, 출생과 어머니의 품에서 나오는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이제는 힘, 활기, 자극이 갑자기 마비되고 사라질 것처럼 보이는 우연한 점으로 죽음이 보인다. 이제야 나는 그런 우연 속에도 그 크기와 불가피성을 본다. 그리고 내 삶의 양쪽 끝이 서로 묶여 있음을 분명하게 느낀다. 그 끝을 바라보며 성장하고 그 어떤 축제보다 진지하게 그 축제에 다가가 완성하기 위해 나는 끝을 마중하러 나간다. 그러한 내 과제와 내 길을 가만히 바라본다. 헤르만 헤세의 이 글들을 엮은 폴커 미켈스는 그의 말을 인용하며 노년에 대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뇌우가 몰아치기 전 섬광이 번쩍일 때 사물들은 햇빛 속에 있을 때보다 더 선명하고 짙은 그림자를 드리운다. 또한 이때 사물의 색이 퇴색되기는 하지만 윤곽은 더욱 뚜렷해진다. 헤세는 사람이 노화되는 과정이 이와 같다고 생각했다. 화려한 색과 감성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해 한탄하는 대신 뚜렷한 틀과 윤곽을 얻게 되는 것에 기뻐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렇게 하면 노년은 젊음보다 나쁘지 않고 노자는 부처보다 못하지 않다. 푸른색이 빨간색보다 좋지 않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을 쉽게 깨달을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젊은이들의 몸짓과 사고방식을 모방하려고만 하면 노년이 가소롭고 우스꽝스러운 것이 되어버린다고 그는 말한다. 나이 드는 것에 저항하기보다는 나이 들매 긍정적인 면을 의식하면서 지금부터라도 몸과 마음을 챙길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열대야로 잠을 설쳤는데 오늘 갑자기 서늘해진 밤 공기에 창문을 닫듯이 나이 먹어가는 것도 그렇게 부지불식간 성큼 다가오니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